그 고성 씨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죠. 그 이방이랑 이민이 나오는데요. 뭐 둘이 이름이 비슷한데 어떤 관계였어요? 둘이? 관계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였고요. 이의방의 수하로서 이의방에 맡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척 관계나 가족 관계? 직접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이의민이 뛰어난 용력, 뛰어난 힘을 가졌기에 이의방 밑에서 큰 활약을 했고요. 원래는 천민 출신입니다. 이의민은 경주 출신이고 천민 출신인데 이의방과 함께 권력의 중심에 섰고요. 실제 이의민은 나중에 정중부 경대승에 이어 고려의 최고 실력자가 돼요. 그 이의민이 이제 이의방의 사람이었는데 이의방이 정중부에 의해서 몰락을 하는데 어떻게 이의민은 살아서 실권을 잡게 되나요? 정중부 밑에서 그 정치적 생명을 잘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서 이의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민은 용케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정중부도 그를 해하지 않고 계속 그를 사용했어요. 뭐 기록에보면 이의민의 용력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굉장한 거구에다가 힘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탐나는 무인이 아닌 뭐 탐나는 사냥개 같은 역할로 쓰이지 않나 싶어요. 원래는 의종이 그의 용력이 뛰어나서 이의민을 하급 장교로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를 알아둔 의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의민입니다. 이의민이 결국 의종을 죽였는데 그것도 잔인하게 허리를 꺾어서 죽여서 시신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알아준 주인을 죽이게 된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셌고 그 힘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불행히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삼국지 캐릭터로 치면 누구에 해당할까요? 삼국지 캐릭터로 따지면 여포? 왜냐면 여포가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삼국지 정사에도 나온 기록이고요. 그러나 여포는 지략이 없어서 그를 따르는 참모가 있었지만 참모의 말을 끝내 제대로 경청하지 않아서 몰락하게 되죠. 조조에 죽게 됩니다. 그런 캐릭터로 따지면 용력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측면에서 이의민은 여포를 매우 닮았습니다. 이의민이 이제 처음에 의종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의방의 사람이 됐다가 또 정중부 밑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포의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셋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앱셋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비셋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의민하고 남이장군 또는 임경업이라든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척준경 장군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의민의 용력으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1대1 삼국지에 관한 일기토 1대1 맞대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의민의 용력이 뛰어났다는 거 근데 실제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척준경은 고려의 최고의 무장이라는 척준경은 실제 이제 여진 정부에서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혼자서 아니면 부하 몇 명을 갖고 적진에 들어가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는 기록으로 봐서는 척준경이 무장으로서는 더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용력,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이의민도 셌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 정도의 능력이 이의민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남이나 임경업 장군을 비교하는데요. 남이 장군은 이시의 난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요. 실제 이제 자기 특공 부대를 일으켜서
이시에의 배우를 쳐서 큰 공을 세우고 이시에의 진압에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20대 중반의 남이 장군의 용력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임경업 장군은 뭐 용력보다는 뛰어난 지휘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남이 장군, 임경업 장군. 그렇지만 이의미는 척준경도 척준경은 확실하게 이제 실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 고려사나 이런 기록에 이의미는 어떤 전투보다는 어떤 개인의 용력이 개인의 힘이 세다는 정도의 기록으로만 볼 때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아마 전투를 하게 되면 만약 척준경과 이의민이 붙었으면 저는 척준경이 이길 가능성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영리하게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척준경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남이하고 임경업은 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남이 정도 장군이면 오히려 조선을 대표하는 무장 1대1 일기토론 남이 고려는 척준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의민과 삼국지 전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의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의방의 호위무사 역할도 했고 다른 이제 해결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삼국지의 전의와 유사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의는 자기의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삼국지에서는 최후에 그러니까 반란군에 맞서 최후에 조조를 지키다가 죽는 장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미는 자기 죽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약삭빠르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잘 패겠던 것 같아요. 이의방도 그렇고 정중구 밑에서 나중에 경대승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몸을 숨기는 역할 하다가 나중에 경대승이 일찍 죽고 나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약삭빠르다. 그러니까 주구를 위해 헌신하는 캐릭터보다는 물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약간 약삭빠르서 자기의 생존과 부귀 영절에 조금 더 가까운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래서 같이 비교하기에는 전의의 그 충성심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천한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살아온 방식이라든가 최후는 많이 달라합니다. 이덕화 씨가 이제 전두환이라든가 뭐 이런 이의민 같은 군인 출신들을 많이 연기를 했는데 이덕화 씨가 이렇게 좀 무인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하셨는지? 무인 시대에서 이의민 역할을 했고 오공화국에서 전두환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덕화 씨는 연기자로서는 그의 캐릭터를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 발성법이나 이런 것도 호통치는 면, 그 다음에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에서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너무 이덕화 씨가 오공화국에서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사모가 생기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했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이덕화 씨가 그 이의민의 거구를 표현하는 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역사 극에서의 그의 캐릭터를 온전히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 소화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의민이 이덕화, 뭐 약간 이제 뭐 차이는 나는데요. 그렇다면 누굴 해야 되나? 정홍재 씨를 해야 되나? 인격적 찍은 사람? 계속 그 사람은 이제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 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고, 어쨌든 뭐 최고와는 다르지만 실제 최고와는 다르지만 그런 뭐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상적인 연기를 측면에서는 이덕화 씨로서도 충분히 이의민 역할을 소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동석 씨는 어떨까요? 마동석 씨는 무식한 캐릭터, 무식한 형사 아니면 무식한 범죄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다시 이의민의 역할을 한다면 뭐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덕화보다는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하고 용감하고 그냥 돌직구 같은 스타일, 그게 뭐 이의민 역할하고 잘 맞을 수 있는데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인시대가처럼 아주 장기적인 어떤 계속 한 수십 회를 거쳐서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다는 게 요즘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길어야 20회. 근데 당시 무인시대는 굉장히 길었던 드라마인데, 또다시 그런 캐릭터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만약 했으면, 새로운 연기자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동석 씨가 실제로는 또 유학파 엘리트였거든요.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본인이 연기했던 캐릭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했던 무식하고, 굉장히 앞뒤 가리지 않은 그런 스타일로 많이 나왔기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가게 됩니다. 서인석 씨가 이제 이의방 역할을 또 했고, 태조왕건에서는 견훤을 맡았는데, 어떻게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의방도 초기에 무인시대는 주인공이었고, 태조왕건에서도 이 견훤이 거의 주인공급이었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인물들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극을 오래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베테랑 배우를 선정하다 보니 견훤이 그런 역이나 아니면 이의방 역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묵직하고 중후한 연기가 이제 그분의 이제 장기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그런 목소리 톤이 굵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호령하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고, 때로는 굉장히 이제 선이 굵은 연기,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잘 연기를 소화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10대, 20대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청소년 청년들한테는 서인석 씨의 연기는 중후한 연기보다 좌절하는 연기가 더 인기가 많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태조왕건에서 부하장수가 죽었을 때 수다리가 죽었어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 내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개인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좀 전가하면, 이성계 지문이 동북면에서 이제 강력한 호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당시에는 다 그랬지만 결혼을 통해서, 당시에 그 지역 호족들과의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계속 세를 불린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한사의 이제 손자 때 오면 그 넘버원 조씨 가문하고도 결혼을 해요. 물론 이 조씨 가문하고 이제 이자춘 때 오면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까도 말한 넘버원 그 조씨 집안과 넘버3 이씨 집안의 어떤 갈등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또 잘 타임을 맞춰서 그 지역의 유력 가문들과 계속 결혼을 했는데, 역시 그런 정략 결혼이 과거나 오늘에도 똑같이 자기 집안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배경인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 SK 회장 최태원과 이제 고소영 이제 이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60대 그냥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죠? SK 집안 재벌과 이제 노태우의 딸인 고소영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SK가 엄청나게 큰 대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고려시대 아니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런 재벌들 아니면 그 정치 명문가 집안들은 여전히 결혼을 통해서 그대 집안을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SK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는데, 최태원 회장과 고소영 씨 이혼 문제로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성계 집안의 성장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득 SK 집안의 성장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죠. 네, 계속 고소영 씨라고 하셔가지고. 고소영 씨라고 했나요? 그 고소영 씨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노소영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소영 씨입니다. 자막에는 노소영 씨라고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죄송하네요. 최근에 그 SK 최태원 회장이 또 감옥에 갔다 오면서 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진지하게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거 없고요. 저는 최태원의 이제 회장이 종교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복음지권에
동강교회를 도방하는 나들목교회 김영근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눴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재벌들의 신앙, 뭐 용어로 영접, 뭐 이런 것들이 선뜻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 재벌의 삶이 뭐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런 이슈가 된다는 거, 어떤 특정 재벌의 종교적 기회가 이슈가 됐다는 거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게 기사화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기사화됐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아쉽고 최태원 회장의 종교 기회를 조금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인들의 김영근 목사님과 최태원 회장님의 그런 사이와는 관계 없이 좀 기사가 나기로는, 또 가십거리로 나기로는 최태원 회장의 영적 멘토다, 김영근 목사님이 뭐 그런 식으로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과거 이제 정치권 인사들과 김장한 목사님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좀 비추도록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박근혜 최순실 관계처럼 엮는 뭐 그런 기사들도 좀 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성계의 활쏘식을 또 굉장히 훌륭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왼눈만 맞췄다, 뭐 이런 100명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활쏘기로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또 양궁도 잘하고, 주몽이라든가 이성계, 혹은 뭐 다른 명궁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삼국지 서왕이라든가 여포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명궁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이 비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1대1로 뭐 화살 쏘기, 뭐 양궁대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몽이 고구려 시주로서 굉장히 활쏘기에 능했다고 했고, 고구려의 이제 많은 병사들이, 그리고 이제 장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췄고, 장보고가 이름이 궁복인데 그 활궁자를 써서 장보고도 나중에 저는 이제 또 활쏘기의 명수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이성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뭐 많은 뭐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의 육군은 활쏘기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묵가시함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조선의 기마병들의 전술이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앞에 쏘거나 아니면 쏘고 달아나면서 또 뒤를 보면서 쏘는 이제 활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선시대에 기본적으로 기마병, 조선인의 가장 정예병들은 활에 능숙해야 되고 거의 신궁소리를 들어야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순히 이성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들 이방원도 굉장히 잘 썼다는 기억이 있고요. 정조대왕도 무무를 갖췄는데 활쏘기에 굉장히 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이성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인으로서 자질이 1차적으로 활쏘기, 뭐 거기 나가서 뭐 칼싸움도 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활쏘기는 왕들도 즐겨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쏘기에 왕들도 굉장히 능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냥도 이제 자주 왔던 분들이 있었고요. 사냥은 기본적으로 초강무라는 형태를 떼서 군사 훈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냥과 비슷하게 이제 강무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강무가 이제 사냥터가 일종의 이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왕이 직접 이제 화살을 써서 뭐 사슴이나 아니면 뭐 토끼나 뭐 심지어는 뭐 호랑이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어지죠. 그렇다면 왕들은 기본적으로 활쏘기에 능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속된 말로 가오가 있잖아요. 잘 쏘면 신하들도 굉장히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에, 후기에 들어서 좀 이제 약화됐지만 초기의 군왕들은
그런 활속에 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경우는 사냥을 또 그렇게 싫어했다고. 세종대왕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쏘기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떡대가 좀 있으시죠? 세종대왕은 굉장히 등치가 굉장히 크시고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육류만 섭취합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나랏말싸미의 영화에서도 이제 왕비가 그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글 창제, 후민정 창제할 때 먹게 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를 섭취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뭐 7, 8가지 병을 이제 발견하고, 그런 와중에 후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요. 하여튼 이성계 집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세종대왕. 그는 운동에 꽝이었고 전혀 운동에 소질이 없었고 운동을 하기 싫어했고, 그 운동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자 시절에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그 중국에서 들여온 사냥매를 선물한 적이 있었고,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경비행기급에 그거를 다른 형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책을 그려봤다, 그런 얘기를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세종대왕이 책 읽기는 느리고 늘 책을 끼워안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운동도 안 하고 책을 안 해서 이제 왕이 이제 책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에 몸 안쪽에 책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100번을 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없었는데 그 책 한 권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100번 읽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100번을 읽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책을 사랑했는데, 그만큼의 이제 독서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문물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함,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주변의 학설이 도움이 있었지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여튼 운동을 싫어했던 세종대왕, 운동해야 됩니다. 저도 1시간 정도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까먹었더니 생각이 나가지고, 왕은, 임금은 본인이 혼자 빼어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치를 잘하면 되지. 근데 세종은 좀 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났고 자부심이 강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을 다 모아놓고 막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장면에서, 집현전 학사들이면 어쨌든 국가고시 급제를 하고 문관으로 급제를 하고 119 공무원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오고,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학문을 논하는데, 세종대왕이 내까지 게 이걸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다고도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의 이제 학문적 능력은 이제 보통 당시 성리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서삼경 뭐 이런 경서를 많이 읽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만, 거기에 뛰어나와서 이제 잡학이라고 다양한 이제 기술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음악에도 뛰어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잡학 부분에 뛰어났습니다. 과학 분야에 뛰어났고. 그런데 보통의 이제 선비들 아니면 그런 당시의 유학자들은 이제 사서삼경에 뛰어날 수 있지만 잡학에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조선 전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점점 후기로 갈수록 없어지는데, 원래는 이제 세종대왕은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고 있었고,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잖아요. 원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원이 사서삼경 읽지 말고 그냥 잡학이나 읽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해서 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잡학을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과학 쪽이나, 그러니까 실제 사서성 정치에 인용된 사서삼경이 아닌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를 해요. 왜냐면 아빠가 시켜서. 왜냐면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자기 형인 양녕대군이 이제 굉장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왕은 이제 너는 이제 잡학을 공부해라 했더니 3년 동안 열심히 또 공부를 해요. 그러나 이제 양녕대군이 비행을 하고 굉장히 이제 세자의 자리가 위치해 되면서 다시 이제 이방원은 이제 태종 이방원은 이제 셋째 아들인 총룡대군을 이제 주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사서삼경뿐만 아니라 이제 잡학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집현전 학사들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집현전 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서 상위 클래스 사람들만 뽑아서
최고의 인재들만 이제 집현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과 맞먹고 이제 토론을 하고 거기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거는 아마 학문의 폭이 넓어서 그래요. 사서 삼경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들을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저의 생각은 궁궐에는 이제 모든 책들이 있죠. 일반 사가보다 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의 도서관, 왕립도서관이라 생각한다면 더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워낙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들이 세종대왕이 뭐 맞짱 뜨고 신하들과 경연을 하거나 집현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 토론할 때 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압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천문이 곧 개봉을 하는데 장영실과의 일화가 배경이라고 해요. 홍천이었나요? 그걸 만드는 장면이 나올 텐데 그 영화에 대한 좀 기대를 좀 말씀해 주시나요? 장영실과의 장영실에 관한 천문이라는 영화가 나온 걸 들었는데 저도 이제 뭐 어떻게 그 영화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면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을 인지는 못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런 거예요. 장영실이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하고요. 실제 이제 장영실에 대한 너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많은 그 발명도 있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영실이 발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요즘에 학계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이제 잘 그려냈는지 저는 이제 역사 강사로서의 그런 관점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추구기가 과연 장영실이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추구기는 최근에는 이제 장영실이 아닌 세자 문종이죠. 나중에 문종이 되는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추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뭐 제작은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문종이 내고 그거 제작만 그거 만든 장인만 이제 장영실이 이제 해당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장영실이 당대에 뛰어난 이제 장인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신화돼가지고 모든 것들 조선 정기 세종대왕 시절에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조금은 역사 강사로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장영실이 좀 그려지길 좀 바라고 있어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리고 실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비교를 좀 하게 돼서 한 번 더 유튜브로 한번 시청자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예, 드라마에서 이제 한석규 씨가 배우 한석규 씨가 세종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천문에서도 세종이 한석규 씨예요. 이거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석규 씨가 전에 드라마에서 세종 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드라마에서 핵심은 그래요. 그 당시 드라마에 세종대왕이 어떤 뭐 소탈한 모습, 그냥 뭐 욕도 좀 하고 짜증도 부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인간적으로 되게 친근한 모습이 이제 세종으로서의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필해서 인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역할, 어떤 모습,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란말싸움이라는 영화 나와서 세종 역을 이제 송강호 씨가 했고요. 저는 이제 세종 역에 이제 새롭게 캐스팅이 됐던 한석규 씨가 이제 송강호에 비교하면 어떤 연기를 할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송강호는 이제 뭐랄까 좀 약간 송강호도 약간 이제 할 때가 있지만 좀 가벼울 때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한석규 씨도 그 전에 이제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제 소탈한 면을 나올 것이 아니면 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군주로서의 모습을 가질지 이제 그거는 영화를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장영실을 키우고 장영실이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제 세종대왕이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장영실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 장영실이 최고의 장인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그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를 달고 다니는 뚱뚱한 세종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송강호 씨가 좀 체격이 있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세종대왕의 캐릭터하고 이제 몸하고는 가장 유사했다고 생각이 들고, 나란말싸미에서도 실제 이제 계속 눈병이든 여러 개 등창이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갖고 있는 모습은 나왔고, 옛날에 한석규 씨도 이제 그런 게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외모 측면에서는 송강호 씨가 조금 세종과의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란말싸미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체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한석규 씨가 그냥 뚱뚱하게 몸을 키워가지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한석규 씨는 좀 더 이제 뭐라고 이성적이고 좀 더 냉철하고 아니면 좀 더 학문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그런 군주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장영실을 케어하고 아니면 또 관리하고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과학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야만, 그래야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영실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세종의 그 왕자 시절에 잡학을 배웠다는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그 엘리트 체육에서의 배구는 하나의 역할만을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베로다 그럼 리베로만 계속 훈련을 하고, 특정 역할, 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맡아서 그거를 평생 동안 훈련을 하는데, 김연경 선수는 중학생 때는 이제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키가 작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근데 고등학생이 돼서 한 고2쯤 돼서 키가 갑자기 크면서 스파이크를 날리는 그런 센터 역할을 차지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는 선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무대도 통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를 농업도 배우고 천문도 배우고 과학도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됐듯이 김연경 선수처럼 그런 모습이 좀 생각났어요. 그런 얘기에서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 하나죠. 요즘에 학문이라는 게 어떤 특정 학문만 파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통섭 아니면 연계 학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저도 역사를 하면서 원래 전공은 학부에서 철학이었고, 이제 역사를 하면서 철학과 역사를 연계하고, 요즘에는 또 문학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문사철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이 갖춘 학문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조선시대 선비들은 조선 전기만 해도 그래도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사도상경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의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가지의 잡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살인파, 성리학이 좀 더 이제 그 권력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살인파, 그러니까 성리학의 사서삼경을 중시하는 그런 살인파들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이런 잡학을 이제 멸시하고, 심지어는 이제 문장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는 것도 이제 좀 경시하는, 오로지 사서삼경을 암기하고 외우고 그 삶을 실천하는 정도로 축소하는 학문으로 나가는데, 저는 그런 게 조선이 경기에 좀 건강한 모습이 쇠퇴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직 성리학, 사서삼경에 있는 내용만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 다양한 학문을 이제 공부하지 않았던 사대부. 결국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그런 이제 위기가 왔고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성리학을 고집했던 조선의 선비들, 사대부들, 집권층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성리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국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그런 학문적 다양성, 기술학, 과학의 어떤 그런 부흥을 해야 될 시기에 성리학 일변도의 학문으로 갔던 조선. 어떻게 그 비극은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연마하지 않고 더 발전하지 못했던 조선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9세기 서양에서 이제 학문의 분화가 좀 확실하게 정착이 되고, 뭐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철학만 한 게 아니라 또 과학, 수학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또 포괄을 했잖아요. 그냥 학이란 것 자체에 다 포함이 된 거라서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학문이 분화가 되고,
이게 전문화를 시키면서 이제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많이 좀 그런 현상이 있고 문과 이과가 나눠지고 오늘날은 또 이제 이과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이 채널 이름도 지금 문종합니다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학문 간의 연계, 융복합, 통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승전 치킨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현대사에서는 이제 박정희 시대 이후에 이제 뭐 산업을 이제 부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과 공대들을 키우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갔죠. 그러면서 점차 문과들이 이제 소외되고 취업이 어려워진 어떤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런 뭐 공개를 이제 구성하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까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빈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고, 개인의 어떤 부와 그 다음에 개인의 출세를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조장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이제 어떤 그런 인문학적 소양,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춰야 되는 소양들이 부족한, 거기다 이 먹고 살기에 바빴고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해놨던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는 이제 그런 현실들을 바꾸고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사고, 그다음 인문학적 성찰들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 철학, 문학 등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물론 시간이 쉽지 않지만 이제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이제 성찰해 나가시고 채우는 어떤 그런 게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좀 통합적인 좀 인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종대왕이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했고, 또 정약용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정약용은 굉장히 물론 이제 사서삼경을 기본으로 공부했던 성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성리학의 한계를 분명히 이제 직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학이란 형태로서 새로운 학문, 실학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에 실용적으로 유익이 되는 학문을 본인이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뭐 관료가 됐지만 실제 이제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성리학이 그런 백성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어떤 해결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들어와요. 중국을 통해서 번역된 책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점차 읽으면서 실용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새 시대에 요구됐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수용해요. 그래서 실제 정약용은 이미 이제 관료로서 역할을 하면서 실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배다리라고 이제 왕이 이제 행차할 때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한강을 볼 때 이제 배를 통해서 배다리를 만드는 것도 정약용이 보아놨다고. 성을 이제 착공하고 이제 건설할 때 그 무거운 이제 돌을 이제 싣기 위해서 기중기를 또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게 되는데, 그것도 정약용이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기술, 습득, 그리고 이제 연구의 어떤 결과로 발생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학문이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 그게 실제 백성들과 인간들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는 어떤 학문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물론 이제 그게 더 확장된 거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강진에서 18년 동안 있는 시기에 또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 역량이 정약용을 실학의 집성자, 대성자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세종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선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원래는 이제 정약용은 정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했지만 정조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그 정치적 위기를 맞아요. 정약용도.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아닌 백성들의 곳으로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가면서 강진에서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조선왕족의 어떤 모순이나 사회적 부조리를 이제 더 절실히 직접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했던 어떤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탈피해서 새로운 백성들이 주인되는 오늘날에 말하는 주권 재미의 사상들도 이미 그의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을 저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실제 이제 그 세종의 애민 정신을 원래는 이제 국왕이 구현하면 가장 좋지만 제야학자인 정약용이 책을 통해서 구현합니다. 실제 이 책들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전봉준이나 이제 동학 지도부들이 읽게 돼요. 경서의 변화, 뭐 이런 탕론이나 이런 책들을 이런 책을 읽게 되면서 실제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죠. 비록 당대는 아니었지만 그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실제 민중들이 백성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가는 귀중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